집이란 내게 거푸집 같은 거지. 계절이나 날씨가 바람 따라서 바꿔 입는 외투처럼 말이야. 아내는 자신의 삶이 거푸집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까?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내는 집을 지키는 업일까? 건물의 직선과 평행선처럼 삶은 때때로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일지 모른다.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푸집처럼 재활용도 못할 만큼 쓸모가 없으면 폐자재가 되는 거푸집처럼 자신의 삶이 거푸집 같았다. 임금 떼어먹는 놈이 수두룩한 판에 임금을 못 줘서 자살하려고 하다니 임금 달라고 농성하는 인간은 봤어도 참 세상 더럽다. 씨발놈의 세상.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입니다. 제가 성보경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국민교육 헌장 소설집에 실린 거푸집 단편 준비했습니다. 성보경 작가님은 새벽 별을 보고 일하러 갔다가 저녁 별 보고 돌아올 사람들과 현장에서 흐르는 땀을 주체하지 못해 소금을 먹으며 일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며 살아왔다고 전하는데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현장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거푸집은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일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는 소설 하소담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을 꾹 누르시고요.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푸집. 오늘 처녀 옷 벗긴다. 하하하하. 가자니 서툰 한국말로 너스레를 떤다. 거푸집 해체하는 것을 처녀 옷 벗긴다고 하는데 그도 인부들이 말하는 객적은 소리를 주워 들은 모양이다. 거푸집은 옷을 벗지 않으려는 듯 몸을 웅크린다. 아침 햇살이 거푸집에 금빛 벽지를 바르며 내려앉는다. 벽지를 바르고 남은 자투리 햇살이 비계 발판의 동그란 구멍 사이로 숭숭 빠진다. 1층 거푸집에 닿으며 서서히 사그라진다. 아래를 보고 핀을 내리시오. 사람 잡겠소. 철규는 도로를 내려다본 후 고개를 들고 외부 비계 발판 위에 올라가 있는 김씨를 향해 고함을 지른다. 못집과 안전벨트를 허리에 찬 김씨는 벨트고리를 비계 발판에 고정한 채 거푸집의 핀을 망치로 때린다. 탕, 탕, 탕. 비계를 후려치는 망치 소리가 아침을 가른다. 2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이다. 철규는 한 손에 도면을 들고 인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불이한 눈으로 지켜본다. 철근이 부족할성 싶다. 철근을 미리 더 주문해야겠다고 생각한다. 30cm 유로폼으로 바꿔. 콘크리트 창틀 사이로 유로폼을 전달하는 카잔에게 외치는 김씨 소리가 철규의 귀에 들려온다. 김씨는 유로폼으로 단단히 여며 입은 거푸집의 겉옷부터 한 겹씩 벗겨낸다. 쉽게 옷을 벗는 여자보다 약간 앙탈을 부리는 여자가 더 흥분하게 한다는 듯 투박한 손으로 거칠게 겉옷을 낚아채 가잔에게 건넨다. 가잔은 김씨가 뜯어준 유로폼을 받아들고 자재 반입구 쪽으로 적재한다. 가잔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백인인데 철규는 그를 카잔이라고 부른다. 가잔은 적재된 유로폼을 상부층으로 힘겹게 들어 올린다. 그 힘 좀 팍팍 써. 밤새 못했기에 힘을 못 써. 상부층에서 목수가 가잔에게 소리친다. 아침 안 먹었어요. 새참 먹어요. 가잔이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말한다. 뭔 일을 했다고?
벌써 새참 타령이야. 9시도 안 됐는데. 김씨가 가잔에게 퉁박을 준다. 새참 먹고 하세. 철규는 가잔이 무안할까봐 응수한다. 인부들이 1층으로 모여든다. 거푸집이 벗겨진 1층에는 콘크리트 기둥들이 우뚝 서 있다. 콘크리트 바닥은 깨끗하다. 흰 스티로폼 바닥 위에 작업화를 신은 채 대자로 벌러덩 누워버리니 가랑이를 쩍 벌리고 앉으니 인부들은 각자 편한 자세로 쉬고 있다. 새참하고 점심값이네. 철규는 호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어 가잔에게 건넨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잔 하세요. 가잔은 어느새 커피와 빵을 사와 철규에게 내민다. 새참은 라면에 소주면 장땡이지. 아메리카노인가 하는 거. 쓰고 비싸기만 하지. 그 돈이면 소주 2병은 너끈히 사겠네. 김씨는 허리에 찬 못주머니를 풀며 불퉁스럽게 말한다. 나는 커피 마셔야 힘이 나요. 좋아하는 커피 마시기 위해 일해요. 삶의 진료. 안 그래요, 사장님? 가잔이 앉은 자리에서 철규를 향해 돌아보며 동의를 구한다. 철규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김씨를 의식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삶의 질은 무슨 얼어 죽을. 난 질보다 양이 더 좋소. 사장님, 저는 말입니다. 이 바닥에서 구른 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지금은 최 사장 밑에 있지만 기어이 기술 배우고 돈 벌어서 최 사장같이 목수 오야지가 될 거요. 두고 보시오. 옌변에서 부모 자식 버리고 왔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최 사장은 왜 여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요? 철규는 김씨에게 묻는다. 올 때가 됐는데 뭔 일인가 모르겠소. 김씨는 잔에 반쯤 남은 소주를 입에 탁 털어넣으며 대답한다. 최 사장에게 전화해볼까? 철규는 속으로 혼잣말한다. 김씨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스티로폼 위에서 널브러져 있던 인부들도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간다. 2층 내부에는 철 사보트가 슬래브 거푸집을 촘촘히 받치고 있다. 가잔이 내벽에서 해체된 유로폼을 여러 군데 모아놓는다. 터널 속처럼 어둡고 음침한 내부에는 빈 생수병, 나무 조각, 못, 스티로폼들이 흩어져 있다. 그 속에 있으면 철규는 왠지 싸하게 찬바람이 불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거푸집 내부가 아내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와 닮았다고 느낀다. 어수선하게 줄줄이 서 있는 철 사포트는 아침에 부스스 일어난 아내의 산발한 긴 머리카락 같다. 철규는 빈 생수병을 주워서 자루 포대에 담는다. 방바닥에 흩어진 아내의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는 듯하다. 인간은 삶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을 짓는 공정마다 발생하는 쓰레기도 제각각 다르듯이 거푸집 공정에서는 나무 토막, 핀, 못 같은 것이 포대 밖으로 튀어나와 핥히며 상처를 준다. 타일을 붙이는 공정에서는 매지 시멘트와 토막난 타일이 숨겨놓은 날을 꺼내놓는다. 도배 공정에서는 벽지와 풀, 잘린 칼날이 숨어있다가 손을 베게 하고 전기공사에는 토막난 전선, 다 쓴 전구가 깨어지며 발을 다치게 한다. 아내에게서는 시험지와 프린트물이 많다. 쓰레기로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주상복합 건물에 지하 거푸집을 해체한 날이었다. 철구는 캠핑카를 대문 앞 도로에 주차했다. 아내의 집 대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불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다. 어두웠지만 철규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방 앞 화단에는 동백나무, 전나무, 팔손이 나무가 울창했다. 집의 기운을 큰 나무들이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저희끼리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무들이 혼을 가진 정령인 듯 했다. 팔손이 나무에 큰 손이 금방이라도 뒤에서 머리채를 확 낚아채어 밖으로 끌어낼 것 같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거실로 들어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다. 벽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켰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 방으로 가서 전등을 켰다. 아내는 없었다. 이불 위에는 영미 단편 30선 책이 펼쳐져 있었다. 가랑이 한쪽이 뒤집힌 바지, 때가 낀 브레이지어, 생리열이 묻은 아내의 팬티가 널브러져 있었다. 방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벽의 오른쪽에는 길에서 좋은 헌 책상이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외출복조차도 돈을 주고 산 것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이 안 입는 옷들을 얻어오기도 했다. 철규는 버리지도 않고 쌓아놓기만 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방 안은 쓰레기 처리장 같았다.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아내의 욕심이 발에 걸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철규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자물통으로 잠가 놓았으니 아직은 쓰레기들이 침투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자물통을 열고 불을 켰다. 비명이 쏟아졌다. 아불싸. 방바닥에는 흩어진 책들과 과자 봉지, 아내의 화장품과 옷, 때에 전 시커먼 친구가 뒹굴었다. 뗏물이 흐르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담뱃불을 붙이려는데 먹다 남은 사과가 엉덩이에 깔려 미끄덩거렸다. 화가 울컥 올라왔다. 돼지막도 이보다는 깨끗할 거야. 돼지도 이런 곳에서는 살지 않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 순간 확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태우면 깨끗이 사라지겠지. 발에 밟히는 아내의 옷가지에 담뱃불을 떨어뜨렸다. 합성섬유로 된 노란 블라우스가 오글오글 타들어가면서 노린내를 풍겼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철규는 불붙은 블라우스를 발로 디디겨 불을 껐다. 발을 옮겼다. 이불 속에서 뭔가 뭉퉁한 것이 밟혔다. 이불을 걷어내고 꺼내어 보았다. 육이 녹그릇이었다. 밥그릇을 이불 속에 넣어두는 칠칠치 못한 여자라고 투덜거리며 뚜껑을 열었다. 흰 가루가 조금 쏟아졌다. 가루를 만져보니 까슬까슬했다. 이게 뭐지? 미숫가루인가? 도라지 가루인가? 철규는 코에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뼈가루였다. 머릿속에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이걸 이불 속에 품고 살았다는 건가? 그릇을 놓아두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 방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짐 때문에 방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겨우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 짐과 아내 짐이 한데 엉키고 포개져 방 안은 짐의 무덤과 다를 바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얼마 동안 이 방을 썼다. 딸이 없던 어머니는 아내를 친딸처럼 여겼다.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네가 이 집의 기둥이다. 어머니는 종종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철규가 출근하고 난 뒤 어머니는 아내가 끓여준 해물 된장국으로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아내가 식탁으로 왔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엄마, 왜 이래? 장난해? 아내는 어머니의 몸을 흔들고 간지럼을 태웠다.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어머니가 병원에 오기 전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단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아내는 충격이 커서 우울증을 앓았다. 아내는 걸핏하면 울었다. 내가 엄마를 죽겠어요. 엄마를 죽였다고요. 당신이 해준 밥 잘 드시고 가셨으니 복받은 죽음이야. 철규는 아내를 위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내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그 자리 그대로 놓아두고 본래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 내다 버려 제발. 왜 버려요? 죽은 사람이 쓰던 거 찝찝하지 않소? 내가 돈 넉넉히 주잖아. 가족 건데 어때요? 난 괜찮아요. 철규는 어머니 방을 억지로 열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은 증조 할아버지가 터를 잡았고 계보수와 증축을 해오다 철규가 집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은 것이다. 철규는 서너 걸음을 옮겨 욕실 옆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전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 보일러를 틀었는지 냉골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다. 한 발을 떼자 무엇인가 발가락에 걸렸다. 핸드폰을 꺼내어 방안을 비추었다. 아내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모로 누워 웅크려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내의 삶이 저토록 팍팍할까 싶었다. 측은했다. 옷을 얼마나 껴입었는지 아내의 몸뚱이가 무덤처럼 볼록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점퍼가 눈에 익었다. 아버지 점퍼가 분명했다. 이불은 폐렴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덮었던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이불을 들치고 아버지가 어기적거리며 일어날 것 같았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철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었고 공정기 일을 맞추느라 하루도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장례를 치렀다. 철규는 누군가 숨을 거두었던 방에 들어가면 섬뜩하고 오싹한 무섬증에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만 이사 가자. 나는 이 집에서는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 이 집이 어쨌다고 자꾸 이사 가자고 그래요. 난 좋기만 하네요. 제 명대로 살기나 하겠냐고.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귀신이 사는 집이지? 아니요. 당신이 뭐래도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에요. 여기 누워있으면 가족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편해요. 집에는 살았던 사람들의 향기나 정념, 목소리, 흔적 같은 게 곳곳에 묻어있다고요. 당신의 냄새도 목소리도. 내가 어떻게 여길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아이. 아내는 차마 말끝을 잊지 못했다. 더 길게 말했다가는 목구름이 숨구멍을 막을 것 같았다. 아내가 일어났다. 인기척을 들었는지 머리맡에 놓인 플래시를 켰다. 누구세요? 아내는 철규의 얼굴에 플래시를 비추었다. 불빛에 숨겨진 물건들이 드러났다. 문가비의 아버지가 쓰던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노트에 영어로 쓴 아내의 글씨가 보였다. 그 옆에는 자기로 장식한 담뱃갑이 놓여 있었는데 인간문화재 작품이라며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다. 철규는 지피는 게 있어 담뱃갑을 열었다. 담뱃갑 속에 뼈가루로 보이는 분말이 조끼 한 주먹 들어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의 면상에 확 뿌리고 싶었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아내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지? 바른 대로 말해. 다그침에도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빨리 말 안 해? 철규의 체근에 아내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철규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말해볼까? 여기 담뱃갑에 있는 거와 당신 방 그릇 속에 든 게 같은 거지? 이걸 맞지? 아내는 그때야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다. 여기 있는 거는 아버님 거, 어머니 방에 있는 건 어머니 거. 그럼 내 방에 있는 거는?
아내는 소리내지 못했다. 기진맥진해 곧 쓰러질 것 같았다.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철규는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었다. 불도 비치지 않은 담배를 거꾸로 입에 물었다. 아내의 눈 밑에는 눈화장이 얼룩져서 거무스레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얼굴은 해사했다. 가꾸지 않은 얼굴은 거칠어져 잡티와 주름으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아내도 이 집처럼 변해갔다. 집처럼 낡고 흡수룩했다. 깔끔함보다 더러움에 더 익숙해져서 아내는 그것들과 하나로 보였다. 김 씨는 2층 측면 기둥을 유로폼으로 맞춰가며 조립한다. 그의 손길에 사각의 기둥이 하나씩 세워진다. 넓은 공간은 크레인으로 유로폼을 들어올려서 조립하기에 철규는 안전에 신경이 덜 쓰였다. 지금은 측면의 좁은 곳에서 작업하는 터라 인부들이 작업하는 것을 철규는 눈여겨 살핀다. 김 씨가 꾸려온 팀 말고 다른 목수 한 팀이 보트를 만들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맞춘다. 6명의 인부가 볼을 걸기 위해 모여든다. 그들은 로프로 끌어올린 볼을 한쪽 기둥 모서리에 고정한다. 김 씨는 못집 속에 든 휴대폰을 꺼낸다. 오늘 모임엔 못 가겠네. 제주도의 친구들과 2박 3일 운동하러 왔지. 나이는 옳치고 있어. 나야 늘 신손노름이지. 자, 다음에 보자고. 자신의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다. 언제 그 말을 했느냐는 듯 다시 유로폼을 조립한다. 김씨 골프 쳐요? 가잔이 눈을 희둥그레 뜨고 묻는다. 노가다판에서 일한다면 무시하는 놈들이 있어. 여태껏 죽어라 이랬어도 남은 건 방울 2쪽뿐이니 언제 내 집을 지어보누? 난 집 있어요. 아파트? 주택? 김씨가 못질을 멈추고 카잔을 돌아보며 묻는다. 반반한 카잔 낯짝에 반한 돈 많은 여자가 사줬나 보지. 내가 지으면 내 집 아니요? 지을 동안은 내 집이요. 문디 짜쓱 진짠 줄 알았네. 나는 이 손으로 꼭 내 집을 짓고 말 테다. 꼭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씨 말이 철규는 쓸쓸하게 들린다. 김씨는 숱하게 남의 집을 지었으나 정작 자신의 집은 짓지 못했고 서민용 작은 임대 아파트조차 얻지 못했다. 사장님은 큰일 났어요. 이 건물이 가장 것이랍니다. 제가 짓는다고 제 것이라네요. 그래, 가장 자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세. 김씨, 처녀 옷만 벗기지 말고 마누라 옷을 벗겨야죠. 고향에 한번 다녀와요. 김씨는 대꾸를 하지 않는다. 철규는 김씨가 여비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으리라는 걸 가잔이 알면서 위로 삼아 건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잔이 김씨를 거들며 이슬람 창가를 흥얼거린다. 철규는 창가가 애잔하게 들린다. 가잔이 휴대폰 속의 가족 사진을 들여다본다. 사진 속에는 금발의 부인이 여자아이를 안고 있다. 가잔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랬다. 철규는 그 사진을 몇 번 보았다. 그럴 때면 다른 사람이 다 가진 걸 자신만 가지 못한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다. 철 사포대를 든 목수가 하부에서 보호 밑을 고정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다. 하나씩 연결된 보가 바둑판처럼 사각의 연결고리로 완성되어 간다. 철규는 작업을 감독하면서 인부들이 서로 보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어진 튼튼한 보. 철규는 레미콘 회사의 콘크리트 타설 물량을 주문한다. 쌍암동 현장, 내일 레미콘 수량 좀 잡아주세요. 규격은 21, 12, 25, 200루베. 내일 아침 8시 타설할 겁니다.
설계도면을 뒷장으로 넘긴다. 건물을 떠날 때 설계도만은 꼭 챙겼다. 설계도 속이 자신의 세계고 무한한 공간이었다. 설계도에 마음이 쉴 집이 있는지 몰랐다. 3층과 2층을 분주히 오르락내리락 한다. 로프를 위로 더 올려. 그래, 됐어. 스톱. 철규는 하부에서 이마를 지켜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두 손을 교차시켜 X자를 만든다. 철규는 거푸집을 만드는 인부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들이 거푸집 연주자로 보인다. 각자 연주하는 악기가 다르지만 거푸집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건설인으로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건물의 직선과 평행선처럼 삶은 때때로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일지 모른다. 위로 쭉쭉 뻗은 철근과 삽보대의 직선을 보면 뻗어나가고 싶고 창틀과 유로폼의 사각형을 보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간절하다. 유로폼에 박힌 핀처럼 삶을 단단히 움켜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규는 건설회사 다닐 적 현장을 따라 거처를 옮겨 다녔다.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다니는 철규에게 육지의 마도로스라고 했다. 그때 뵌 습관과 방랑벽 때문일까? 퇴직 후 자신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속에서 욱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면 무조건 떠나야 했다.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다 놓아두고 떠나야 했다.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상가를 짓고 6개월을 살았다. 모텔이 밀집한 지역에 원룸을 짓고 1년 만에 떠났다. 섬에서는 빌라를 지어 3년을 살았다. 콘크리트 뼈대만 올려놓고 떠나거나 중공검사가 끝나자 바로 떠나온 집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이라도 맨 꼭대기 층에는 살림집을 지었다. 아내와 살고 싶은 게 꿈이었다. 명예퇴직에 허울을 쓰고 밀려났을 때였다.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푸집처럼 재활용도 못할 만큼 쓸모가 없으면 폐자재가 되는 거푸집처럼 자신의 삶이 거푸집 같았다. 허나 콘크리트 양생을 도와주는 단단한 거푸집같이 자신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만큼 살 수 있는지 모른다. 오후 4시 35분 하루 일이 끝나간다. 김씨가 미리 연장을 챙긴다. 작업복을 벗고 감색 양복으로 갈아입는다. 머리까지 손질하니 퇴근하는 셀러리맨 같다. 카자는 폐자재를 자루포대에 담고 있다. 철규는 카잔에게 이른다. 마무리해. 내일 하게. 오늘 청소는 오늘 끝내야 해요. 인부들은 하나같이 5시면 칼퇴근하지만 카자는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손을 놓는다. 카자는 눈치가 빠르고 자기 일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다. 철규는 빈 자루를 카잔에게 가져다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내국인보다 카잔이 낫지. 노동조합이다 산재다 하며 골치 아프게도 안 하고 말이야. 처녀 옷 벗으면 빨래 넘쳐나서 쓰레기 많아요. 사장님은 정리정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현장에서는 여기처럼 청소 많이 안 해요. 정리정돈 잘하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는가. 덜 다치기도 하고. 사장님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카잔이 철규를 보며 씩 미소 짓는다. 철규는 한 손을 들어 보인다. 모처럼 집에 갔던 날 철규는 아내를 품어보지도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 아내는 왜 유고를 방에다 두었을까? 유고를 숨기기 위해 그 많은 잡동사니가 필요했을까? 철규는 운전대를 잡고 기침을 했다. 차가 주춤하며 앞차의 꽁무니를 들이받으려다 간신히 멈췄다. 기침 때문에 차를 한쪽으로 뺐다. 상비용 도라지 가루를 물도 없이 목구멍에 털어넣었다. 도라지 가루가 목에 걸려 넘어가는데 한참 걸렸다.
철규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지을수록 아내의 집은 점점 망가져갔다. 아내는 철규와 아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먼지와 쓰레기, 물건들로 채웠다. 아들이 죽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다. 아내가 어질러 놓은 곳마다 철규는 말끔히 청소했다. 파출부에게 청소를 맡기기도 했다. 그때뿐 아내 혼자 있으면 집안은 어느새 고물상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을 못할 만큼 변해갔다. 그것은 철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내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와 멀리 떨어져서 지낼 때면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엉망으로 널브러진 집안꼴을 보면 속에서 욱 성질이 올라왔다. 아내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이혼하려고 했다. 도저히 아내와 한 방을 쓸 수 없었다. 철규는 캠핑카에서 텐트를 가져온다. 1층 콘크리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침낭을 깔고 눕는다. 하루치 피곤이 몰려온다. 목욕했지만 몸에 잠복해 있던 콘크리트 냄새와 알싸한 철근 냄새, 나무 냄새가 난다. 한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몸에서 자기 직업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 건설인으로 산 지 30년이 되어 간다. 죽는 날까지 건설인으로 현장에서 살리라 자신에게 약속했다. 아직 열정은 그대로인데 요즘 들어 몸이 힘에 부친다. 나이 탓일까? 천장에 이어붙인 흰 스티로폼이 아내의 담요 같다. 언제였던가 아내가 자신에게 묻던 말이 떠오른다. 당신에겐 집이 어떤 의미죠? 그때는 질문을 갑자기 받아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 그동안 철규는 집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대답이 궁했다. 아내는 철규가 매사 공학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무시했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다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집이란 내게 거푸집 같은 거지. 계절이나 날씨가 바람 따라서 바꿔 입는 외투처럼 말이야. 다시 말하면 거푸집은 도시형 유목민의 집이라고 할까? 그랬다. 철근, 합판, 페인트, 벽돌 등 집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 내 몸의 신체 기관들과 다름없었다. 건물이 누수되면 심장이 아픈 듯 했다.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뼈에 금이 간 것 같았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피부병을 앓는 것 같았다. 단열재 스티로폼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줄 듯 했고 도배하고 나면 새로 멋진 옷을 사입은 느낌이 들었다. 시멘트는 살아있는 섬유와 같이 수시로 옷에, 몸에, 신발에 묻은 줄도 모르게 어느새 묻어 있었다. 그렇게 살았다. 철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콘크리트 빈 창틀에 손을 올려놓고 밖을 내다본다. 왕대박 게임랜드, 황금 노래방, 와우 맥주, 오렌지 안마 등 각양각색 간판의 불빛이 현란하게 빛난다. 밤이 깊어갈수록 활짝 피어나는 유흥가, 조화 같은 화려한 불꽃들이 유흥가 사람들과 삭막한 이 건물들을 거푸집처럼 감싼다. 해인 한방병원 건물 옥상에 오렌지 안마 간판이 보인다. 그래, 출장 안마다. 안마도 받고 관계도 하고 여자는 일회용이 깔끔하다. 하루치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그는 오렌지 안마로 전화한다. 출장 안마 가능합니까? 30대 여자 2차도 좋고요. 네? 앞을 못 본다고요? 그럼 더 좋아요. 레미콘이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꽁무니에 후장을 맞춘다. 레미콘 꽁무니 슈트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진다. 콘크리트는 펌프카 호스를 타고 상판 슬랩으로 쏟아져 내린다. 몰타리 유로폼으로 둘러싸인 사각기둥 통 속으로 따르륵 따르륵 소리를 내면서
내부를 채운다. 철근은 거푸집이 터져 콘크리트가 새어나오는지 둘레둘레 살핀다. 콘크리트 공이 상부에서 탁탁탁 바이브레이터 지는 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철근은 큰 소리로 말한다. 터지니까 바이브레이터를 애인 다루듯이 살살 조심해서 지으시오. 갑자기 툭 소리가 난다. 콘크리트가 빨려 들어간다. 하부에서 망치 소리가 요란하다. 스톱! 스톱! 김씨 내려가봐. 철규가 소리친다. 김씨는 빠른 걸음으로 하부로 내려간다. 철규도 뒤따른다. 거푸집을 어떻게 조립했기에 터져요.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지. 철규는 터진 유로폼 사이를 김씨가 다시 철선으로 고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야지를 다시 바꿔. 최 사장은 못하기에 전화를 안 받아.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있나? 최 사장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내를 불러내었다. 아내는 밖에서 자는 법이 없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집으로 돌아와 자곤 했다. 반겨줄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아내는 자신의 삶이 거푸집 까다를 바 없다는 걸 알까?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그 집에 살고 있을까? 아내는 집을 지키는 업일까? 몸이 날린 목수가 점심시간에 소식을 물고 왔다. 거푸집 최 사장이 저쪽 현장 크레인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대요. 밀린 임금 4천만 원을 못 줘 미안하다고 유서도 써놓았대요. 누가 그랬다고? 왜? 무슨 일이야? 인부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며 목수 주위로 몰려든다. 철규는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말이 뛰어내렸다는 말로 들린다. 난데없이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그날 아들이 사라졌다. 7시까지 학교에 가서 아침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데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아내는 아들의 침대에 앉아서 아들과 옥신각신이었다. 어서 일어나. 학교에 가. 싫어요. 전학시켜주세요.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철규는 아들이 자퇴하겠다는 말에 화가 났다. 학교에 가기만 해봐라.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철규는 아들의 기싸대기를 후려쳤다. 아내는 아들을 달래서 억지로 학교에 보냈다. 밤 2시가 지났다.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쯤 아내가 담임에게 전화했다. 아들은 2교시 후 조퇴를 했단다. 철규는 아침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이 친구와 PC방에서 놀다 그 친구 집에서 자리라 생각했다. 들어오면 이참에 단단히 혼을 내야지 생각했다. 한편으론 그맘때 그럴 수도 있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들은 다음날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철규는 걱정이 되었으나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가출했다면 가까운 친구와는 연락하겠죠? 아내는 애가 타서 말했다.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신이 자식을 감싸고 키우니까 그러잖아. 철규는 대래 아내에게 역성을 내었다. 녀석이 연락 오면 무조건 부탁을 다 들어주라고 아내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당부했다. 철규는 아들 방으로 가서 불을 켜놓았다. 아들 방 외에는 집안에 불을 끄고 자는 척했다. 깨어있으면 아들이 무안해서 못 들어올까봐 모든 신경을 현관문 쪽으로 열어두었다. 아들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연락이 없었다. 철규는 입안이 파삭 마르고 쓴물이 올라왔다. 속이 타들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끼니 때마다 아들의 밥상을 새로 차리고 치웠다. 그녀는 밥 한 술 뜨지 않았다. 밥상을 차리면서 아들아, 어디 있더라도 밥은 챙겨 먹고 건강하라며 빌었다. 철규는 가출 신고를 했다.
청소년 보호센터에도 연락했고 갈만한 곳은 모조리 찾아다녔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들을 보았다는 사람도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었다. 뜬 눈으로 며칠을 보냈다. 철규는 심신이 지쳐서 잠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천장의 흰 벽지에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일어나 방바닥에 떨어진 물을 수건으로 닦았다. 불그스름한 것이 흰 수건에 묻어나왔다. 선열 같기도 하고 녹물 같기도 했다. 여보, 부엌 천장에도 물이 새요. 아내는 힘없이 말했다. 철규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물탱크 밸브를 약간 잠갔다. 옥상 물탱크의 하중과 센 수압 때문에 누수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물탱크는 다른 집 2배 정도 크기에 높이가 2m는 넘었다. 거대한 노란 무당벌레 한 마리가 옥상에 엎드려 있는 듯했다. 물탱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커먼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아들이었다. 퉁퉁 불어터진 몸뚱어리를 건져내어 부검했다. 자살로 판명이 났다. 아들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철규는 아들의 유품을 치우다 일기장을 읽어보았다. 아들은 사귀던 같은 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 여자친구는 같은 반 다른 남자아이와 사귀었다는 걸 알았다. 며칠간 마신 물은 아들의 핏물이었다. 층수를 올리려고 콘크리트로 마감한 옥상이었다. 물탱크를 없애고 옥상에 지붕을 얹었다. 임금 떼어먹는 놈이 수두룩한 판에 임금을 못 줘서 자살하려고 하다니 임금 달라고 농성하는 인간은 봤어도 참 세상 더럽다. 씨발놈의 세상. 소식을 물고 온 목수가 가래침을 바닥에 탁 뱉고는 쌍욕을 퍼붓는다. 그 현장은 요즘 한창 커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오피스텔을 짓는다. 최 사장이 그 회사 하도급 일을 했다. 돈을 받지 못한 최 사장은 돈에 쪼들려 부리는 사람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철규는 최 사장이 올라갔다는 크레인 쪽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우리 노임은 어떡해? 김씨가 울상을 지으며 말한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문제 아니에요. 최 사장이 우리 입장을 대변하잖아요. 가자니 날름 김씨 말을 받는다. 못 받는 노임이 얼마요? 철규가 묻는다. 얼마 되진 않아도 내게는 피 같은 돈이요. 김씨가 대답한다. 철규를 바라보는 카잔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철규는 카잔의 어깨를 툭 친다. 이 마당에 다시 거푸진 목수 사장을 바꾸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철규는 김씨를 쳐다본다. 저 일을 쓸까? 글쎄, 고민해 봐야겠네. 김씨는 전기톱으로 합판을 절단한다. 합판을 계단에 경사지게 깐다. 계단판에 단을 하나씩 짜서 맞춘다. 단과 단을 맞춰야 하는데 젠 지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단을 뜯는다. 한참 동안 도면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합판을 잘라서 계단에 깐다. 철규는 김씨가 작업하는 것을 뒤에서 팔짱을 끼고 유심히 지켜본다. 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린다. 김씨가 또 합판을 뜯었다가 깔기를 반복한다. 그래도 치수가 틀리다. 김씨는 철규를 뒤돌아본다. 대충 이쯤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철규의 승인이 떨어지기를 눈으로 묻는다. 철규는 요지부동이다. 니미럴 족같네. 김씨는 합판을 바닥에 탁 던지고 가버린다. 철규는 황당한 표정으로 뒤돌아가는 그를 쳐다본다. 맞대놓고 불만을 토한다면 아마 김씨는 내일부터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계단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못이랑 망치 들고 몫을 설치고 다니기는. 철규는 김씨가 맞춰놓은 계단판을 뜯는다. 최 사장이라면 계단에 거푸집 까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최 사장만한 기술자도 없지. 철규는 전기톱으로 합판을 자른다. 익숙지 않아 작업이 더디다. 치수는 맞는데 단의 높이가 정확하지 않다. 합판을 뜯는다. 도면을 펼쳐서 들여다보다 덮는다. 설계도에는 단이 약간 높고 일자로 쭉 뻗은 고든 계단으로 되어 있다. 갈등이 인다. 굳이 도면대로 할 것인가? 도면과 상관없는 단의 높이를 낮추고 곡선 형태의 도름 계단으로 하면 이 건물에 훨씬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한다. 철규는 도면을 바닥에 놓아두고 계단 거푸집을 설치할 몫을 데리러 상층으로 올라간다. 전화벨이 울린다. 사장님, OK 부동산입니다. 첨단 2주구에 좋은 땅이 났어요. 지금 사무실에 올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이따 가겠소. 옹벽 끝머리에서 콘크리트 공이 펌프카 자바라를 옹벽 상단에 맞춘다. 철구는 끝머리에 선 콘크리트 공이 불안하게 보인다. 그날 옥상 물탱크 난간에 올라선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학교에 가라고 다그치며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아들의 뺨을 후려치지만 않았어도, 옥상에 큰 물탱크만 없었어도 아들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을지 몰랐다. 철규는 자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붙였을 것만 같다. 어머니를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이 이랬을까? 철규는 콘크리트 반장을 부른다. 옹벽이 높으니 안전에 특히 조심하시오.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붓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서 부으소. 철규는 계단참에 서서 잠시 생각에 젖는다. 이쯤에서 여기를 그만 뜰까? 준공 끝나고 옮겨? 거푸집을 모두 벗겼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뼈대가 드러났다. 철근은 건물을 올려다본다. 알몸을 드러낸 처녀는 위풍당당하다. 햇살이 날개를 퍼덕이자 시멘트 가루처럼 빛이 거푸집 위로 쫙 흩어진다. 빛에도 층이 있는가? 처녀는 흰색, 검정, 회색으로 모던한 화장을 했다. 제일 먼저 거푸집을 떼어낸 1층 콘크리트 외벽 정면에는 뽀얗게 분을 바른 듯하다. 햇살에 비치는 정면은 흰빛이더니 그늘진 측면으로 돌아가자 연한 회색빛을 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회색 음영은 점점 짙어져 검게 보인다. 유리창을 끼우지 않은 콘크리트 창틀 구멍이 수십 개의 눈을 가진 신화 속의 여신같이 검은 눈알을 굴리며 사방팔방을 주시한다. 건물의 통로 사이에서 살바람이 불어온다. 살바람이 처녀의 겨드랑이와 깊은 골짜기를 넘나든다. 처녀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속옷을 입혀야겠어요. 가자니 희죽 웃으며 말한다. 그래, 슬슬 내장 공사를 시작해야겠지. 철규가 카잔의 어깨를 툭 치며 대답한다. 김씨는 유로폼과 샤보드를 트럭에 싣는다. 다른 현장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모양이다. 알싸한 콘크리트 냄새가 막 목욕을 끝낸 여자의 몸에서 나는 비누향처럼 철규의 콧속을 후빈다. 철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린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설 잘 감상하셨나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소담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